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2020년은 어떠셨나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도 정신없고 힘든 시기였지만 다른 여러 가지 나쁜 일들도 많이 생겨났던 해이기도 한데요. 이번 사건도 2020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때는 2020년 1월 2일 오후 5시 20분경 노스다코타주에서 한 911 센터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신고가 걸려온 곳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농가였는데요. 신고 전화를 건 사람은 니키 엔첼이라는 여성이었고 자신이 남편과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아서 남편이 괜찮나 그의 집을 방문했는데 집에는 온갖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게 보이는데 문은 잠겨 있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신고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처음 니키의 목소리는 굉장히 차분하고 협조적이었는데 곧 니키의 목소리는 패닉에 빠졌고 정신을 못 차리고 우는 목소리로 변했어요. 니키는 엉엉 울며 소방관과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장에 빠르게 도착한 소방관들은 남편인 체드 엔첼의 집으로 들어가 보게 되는데요. 불의 시작지는 2층 침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으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닥에 나체로 누워 불에 이미 심하게 탄 체드의 시신을 발견하게 됐고 그의 옆 침대 위에는 샷건이 놓여져 있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됐어. 소방관들은 빠르게 불의 원인이 방에 있던 프로판가스 히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프로판가스 히터는 굉장히 흔한 화재의 원인이기 때문에 별로 놀랄 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이상했던 건 그가 나체였다는 것과 샷건이 옆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를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체드는 불에 타기 전에 샷건으로 얼굴을 쏴서 이미 사망해 있던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더 자세한 조사를 하며 프로판가스가 유일한 화재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 또한 확인되었어. 집안 곳곳에 불만 붙여지고 피운 흔적은 없는 새 담배들이 이곳저곳 흩뿌려져 있었고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불이 난 흔적도 보였기 때문에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집안 전체에 보였어. 경찰은 이 이상한 사건을 조사하려 체드의 뒷배경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체드는 노스다코타에서 나고 자랐고 대학교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체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굉장히 가정적이고 친화력이 강한 남자라고 증언했죠.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유소년 야구팀 코치를 맡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즐겼어. 체드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모두가 좋아하던 남성이었어. 체드의 페이스북에 보면 2015년 4월 6일 니키라는 여성과 처음으로 연애 중 표시가 올라왔는데요. 이들은 만난 지 1년 만인 2016년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결혼을 한 것뿐만 아니라 니키는 이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2명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체드는 남편이자 새아빠가 됐어요. 한편 니키는 식품회사에서 일하던 2 아들을 둔 싱글맘이었어요. 니키의 페이스북을 보면 굉장히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셀카를 거의 매일같이 올리고 그토록 사진이 많은 그녀의 페이스북에 아이들 사진은 고작 2장이 다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본인 사진이었어. 또 그녀의 페이스북에는 지역 햄버거 가게에 남긴 리뷰 또한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리뷰에는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급여를 받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손님이 왕인데 대접할 줄을 모르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로 보아서 니키의 성격이 대략 유추가 되는 바였죠. 그리고 니키는 식품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자신만의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빵이었어요. 그녀는 사실 굉장히 베이킹을 잘했기 때문에
파티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엄마도 돈을 잘 벌고 새아빠도 엔지니어로서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좋아 보였어요. 경찰들은 이렇게 가정도 있는 사람이 왜 집에 혼자 있었으며 샷건을 가지고 왜 자살을 했고 니키랑은 왜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며칠 전을 기점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어요. 체드가 사망하기 전에 가족을 포함한 모두로부터 마지막으로 목격이 된 건 2019년 12월 30일 밤 10시경에 동네 볼링장에서였습니다. 그리고 31일 체드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니키가 체드의 직장에 전화를 해서 체드가 굉장히 아파서 일을 나가지 못할 것 같다고 전화를 했어요. 1월 1일은 새해라서 쉬는 날이니까 일을 갈 필요가 없었고 체드는 아무에게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일에도 체드가 일을 나오지 않자 회사 동료들은 걱정이 돼서 경찰에게 신고를 해 체드의 집에 가서 잘 있나 생사 확인 좀 해달라고 걱정이 된다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체드가 발견되기 4시간 전인 1시 반경 경찰은 체드의 집에 가서 확인을 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대충 확인을 하고는 집에 체드가 없다고 괜찮을 것이라고 넘겼고 이들은 경찰서로 복귀하게 됩니다. 경찰들이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동료들은 부인인 니키에게 전화를 해서 니키에게 집에 좀 가서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니키는 집에 갔다가 연기를 발견하게 됐고 9일1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된 것이었어. 경찰은 체드가 발견된 침실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별다른 증거들을 많이 수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서 빈 위스키병이 발견되어서 그나마 추측할 수 있었던 건 체드가 사망 직전 취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가능성 정도였죠. 경찰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많지 않으니 니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왜 집에 같이 머물지 않았냐, 아이들과 니키는 어디에 있었냐는 그런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족인데도 며칠 동안 연락도 되지 않았고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으니까요. 니키는 사건 며칠 전부터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추위를 못 견뎌 집 근처 모텔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답했고 아이들은 자신의 엄마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했어요. 왜냐면 체드가 술만 먹으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아이들을 엄마의 집으로 보내놓은 것이라고 했죠. 경찰들은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진작 말하지 않았나 의아했습니다. 니키는 체드에게 맞아 생긴 멍이나 상처 등등 또한 사진으로 그녀의 휴대폰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경찰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실은 자신이 이번 주에 아이들을 데리고 체드를 떠나 텍사스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다며 이미 텍사스에 새로운 직업까지 구해놨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곧 이혼을 할 참인 모양이었어. 다음 날 체드의 부검 결과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사실 체드의 몸 앞면은 다 타버려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지만 체드의 등 쪽에는 그나마 보존이 잘 되어 있었는데요. 부검 도중에 체드의 등 쪽에서 총상이 발견됐어요. 이건 말이 되지 않았죠. 스스로의 등에는 총을 쏘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자살인 줄 알았던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수사의 방향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체드의 사망 후 이틀 후인 1월 4일, 니키는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집 화재 보험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좀 수상했어요. 왜냐면 니키는 딱 일주일 전에 집에 화재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보험 수혜자는 체드와 니키가 아닌 니키 혼자 수혜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이걸 듣자마자 니키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하던 경찰들은 집에서 얼 하워드라는 남성의 이름 앞으로 온 아마존 택배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얼 하워드라는 남성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게 되는데 조사 도중에 니키가 묵던 모텔의 영수증에서는 니키의 방이 얼 하워드라는 남성 이름으로 예약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렇게 얼 하워드라는 남성의 뒷조사를 하던 경찰은
얼 하워드가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이고 20대 때 직업 제의를 받아서 미국 노스다코다로 이사를 왔다는 것 빼고는 딱히 특별해 보이는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1월 7일 테드 사망 5일 후 경찰은 니키를 경찰서로 불러서 취조를 시작했어요. 우선 경찰이 제일 처음 한 질문은 얼 하워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니키는 놀랍게도 굉장히 당당하게 불륜 관계였다고 인정을 했어요. 체드 또한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답을 했죠. 체드가 워낙 폭력적이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에게 얼은 돌파구 같은 존재였고 체드 또한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는 수긍까지 했대요. 사실 이 취조 중에 경찰은 더 니키에게 추궁을 할수록 니키가 전과 다른 목소리로 말한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911에 신고 전화를 했을 때 전화나 니키와 처음 대화를 했을 때 목소리랑은 굉장히 달랐어요. 취조를 하는 동안 니키는 굉장히 고음의 애교 섞인 목소리로 취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기처럼 훌쩍이며 최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티가 났어. 경찰은 수사에는 진전이 없고 니키가 울기만 하자 좀 더 무서운 형사를 불러서 취조를 시작했어. 그제서야 니키는 자세까지 바로 고쳐가며 진술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니키가 주장하는 바로는 12월 30일 체드가 마지막으로 CCTV에 목격된 그날 니키와 얼은 모텔에서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키는 체드의 집에 가서 남은 자신들의 물건들을 모두 챙기러 갔는데 체드가 마침 술에 엄청 취해 있었고 싸움을 걸려고 했다고 해요. 자신은 싸우기 싫었기 때문에 빨리 집을 떠났다고 했죠. 이 말을 하며 니키는 긴장이 됐던 건지 뭔지 횡설수설 다른 이야기들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드가 도박을 많이 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날렸다. 그리고 체드가 게이였다. 사실 집에 갔었는데 체드의 남자친구 또한 있었다며 이야기를 덧붙였고 경찰들이 체드가 게이였냐고 남자친구의 정보를 묻자 생김새나 이름, 어떠한 정보도 답하지 못했어요. 경찰은 니키가 계속 횡설수설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시 말해줄 걸 부탁했고 니키는 다시 한번 자신이 짐을 챙기고 체드랑 싸우기 싫어서 집을 나왔는데 집 안에서 총성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 이 새로운 이야기는 경찰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총소리를 들었는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요? 경찰은 그런 니키에게 종이를 줄 테니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타임라인을 써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더 이상 말을 바꿀 수 없게 말이죠. 그렇게 니키는 한 페이지 반이 넘는 진술서를 써서 책상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니키는 이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안 할래요 하고는 자신이 쓴 진술서를 집어다가 찢으려고 시도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형사가 종이를 가로챘기 때문에 종이는 무사했어요. 그리고 이 시각 현장에서는 다른 경찰들이 체드의 집에서 집 외부, 내부에 모두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확인해 본 결과 12월 30일 체드가 볼링장에서 포착되기 30분 전 체드의 집에 얼과 니키가 함께 등장하는 모습이 찍혔어. 이들은 집에서 20분 정도 머무는 듯 했고 이들이 떠날 때는 양손 가득 상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시각에는 체드가 집에 있지도 않던 시각이었어요. 체드는 볼링장에 있었고 이들은 귀중품을 챙겨서 떠난 것이었죠. 그래서 경찰들은 니키가 불에 타지 않았으면 하는 물품들을 미리 챙기러 온 것이라고 보고 화재는 계획된 방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날 밤 10시 반 정도에 체드는 볼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새벽 1시경 얼과 니키는 다시 한번 체드의 집 밖의 카메라에 목격되게 되는데요. 이들은 집에서 2시간을 머물다가 새벽 3시경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에는 집 밖에 외부 카메라만이 켜져 있었는데요. 집안 내부 카메라는 그날 밤 니키가 권한자로서 로그인을 해서 모두 꺼놓은 기록이 나왔어요. 또한 집 곳곳에서 발견된 담배는 얼이 피우는 담배랑 정확히 같은 브랜드의 담배였기 때문에 얼 또한 사건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게 여기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1월 7일 니키는 바로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다음으로 얼을 찾으러 갔지만 얼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은 그렇게 이틀 후인 1월 9일에서야 체포가 되었어요. 그는 도망 중이었고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인 미시간주에서 잡히게 됐어요.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캐나다로 이미 도망을 갔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둘을 다시 취조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몇 가지로 밝혀진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1년 동안 불륜 관계를 지속했고 사실 체드는 이들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들은 불륜을 지속하며 체드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체드는 사실 하나로 8천만 원 정도 가량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체드가 자살을 한 것처럼 현장을 꾸며 보험금을 타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계획을 짰던 것이었어. 그래서 12월 30일 니키는 미리 자신의 아이들을 부모님의 집으로 보내놓고는 체드가 볼링 게임이 있는 것 또한 미리 알고 체드의 집으로 가서 불에 타지 않았으면 하는 귀중품들을 모두 모아서 모텔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체드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니키는 감시 카메라를 모두 해제했지만 외부 카메라를 끄는 걸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침실로 가서 누워있는 체드의 실루엣을 봤어요. 그리고 불을 켜지 않은 채 둘 중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둘 중 하나가 체드를 총으로 쐈고 그 후 불을 켰을 때 이들이 총으로 쏜 부위가 등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체드를 뒤집고는 자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얼굴에 한 번 더 총을 쐈다고 했어. 어차피 불로 집을 다 태울 거였기 때문에 총상이 등에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엌으로 가서 위스키병에 들은 위스키를 다 부어버리고 병들을 집안 곳곳에 두어 마치 체드가 술에 취해서 자살한 것처럼 꾸몄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방에 프로판가스 히터를 틀어놓고는 집을 떠났죠. 이 프로판가스는 워낙 화재를 유발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켜놓기만 하면 다 불에 탈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이들은 지역 뉴스에서 화재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들려오는 게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이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이들은 전혀 화재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나마 입은 피해라고는 이불이 약간 탄 것, 그게 전부였어. 그래서 니키는 다시 프로판가스를 이불 쪽으로 더 가깝게 옮겨두고 어른 지하실에 가서 보일러실에 불을 피우고 집안 곳곳에 불을 붙인 담배들을 뿌려놓고 화재가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이들은 마치 영화처럼 화재가 쉽게 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들은 이번에는 불이 나겠지 생각을 하고는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니키는 체드의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고 더 이상 체드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가서 체드를 살피는 척을 했고 911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어. 신고 전화의 마지막 부분에는 니키가 비명을 지르며 우는 것이 녹음이 되었는데 사실 이 울음은 체드가 죽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고 우는 후회의 울음이 아닌 집이 아직도 100% 불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과 얼의 지문을 포함한 모든 증거들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대한 울음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둘 다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얼과 니키는 서로를 지목하며 자신은 총을 쏘지 않았고 서로의 탓을 했기 때문에 누가 정확히 총을 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얼은 이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해서 살인 모의죄로 25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니키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끝까지 얼의 탓으로 돌렸어. 그리고 이 재판에서 니키는 유죄 혐의를 받고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얼이 훨씬 약한 형량을 받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